그때 같으면은 10분에 시작하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오늘 종강 우리 아카데미 일명 아카데미인데 그래도 종강 시간이니까 조금 일찍 끝내면 조금 좋지 않을까. 물론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8번째 사과새알. 내년에는 사과새알이 조금 더 우리 대학 안에 약간의 브랜드처럼 좀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사실 12월 그때 처음 계획할 때는 언제 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 8번째가 오긴 오네요. 네. 제가 오늘 사회도 보고 그냥 그 발표도 하고 뭐 질문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좌는 당신 모르냐 당신을 타는 방법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근데 제가 적어도 제목을 정하는데 이 성공은 한 명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학과 우리 학부생 대학원생인가요? 학부생? 이 제목이 도대체 저게 무슨 제목이지? 하고 궁금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제목을 낚는 데는 한 명은 낚았구나. 이런 그 위안을 삼아보면서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사실 이제 좀 배경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여름하고 11월 달에 원래 이제 당신 모르게 당신을 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리즈 3개, 뭐 요즘 말로 하면 에피소드 1, 2, 3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나는 의미 있는 일을 과연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왜 이런 번아웃 또 그 스스로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왜 전화기를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지,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물건을 사고 무슨 검색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배경적 설명을 좀 이런 번아웃 현상을 통해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유령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우리가 그 AI 시대에 살면서 굉장히 노동이 분산화되고 파편화되고 이제 이런 상황, 또 그 노동자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 소비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조금 1부에서는 좀 하고 싶었고, 2부에서는 플랫폼 대기업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그래서 쿠팡과 아마존 얘기, 주로 이제 아마존 얘기를 해서 하고, 아마존을 그대로 따라쟁이, 쿠팡이 따라쟁이 같아요. 그래서 이 쿠팡이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뺏길 준비, 털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털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뺏길 준비가 돼 있어, 착취당할 준비가 돼 있는데 뺏어가는 놈들이 그 기구를 안 갖추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단, 그 이제 인프라 이런 거를 어떤 방식으로 잘 구축하고 실제로 어떻게 착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제 오늘 3번째는 그렇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가락 행동이 어떻게 기업들의 이윤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지, 또 그걸 이윤으로 바꾸기 위해서 플랫폼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최근에 어쨌든 빅테크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실제로 검색 행동과 쇼핑 행동을 잘 봐놨다가 우리한테 광고를 딱 날려서 우리를 물건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게 마지막에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고, 물론 앞부분에서는 이제 1부, 2부 얘기를 간단하게 조금 그 에피소드를 잠깐 그려도,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얘기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를 뽑아먹나의 얘기는 한 후반부가 아니고 한 10분 정도만 앞부분에 할애를 하고 뒷부분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도 똑같은 주제로 온라인으로, 이건 줌으로 서울의 폴라니 연구소하고 진주의 참여연대하고 같이 공동으로 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들어오셨나요? 그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강의 듣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앞에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이제 제가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는 과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회사 다니면서도 야,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뭐 도움을 떠나서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물론 뭐 내가 그 일을 하고서 월급도 받고 그죠? 식구들이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뭐 의미 있는 일이죠. 그 자체로서는 짭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일차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네. 일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일에 몰입도 잘 안 되고 최근에 미국에서 무슨 조사에 따르면 옛날보다 메일 받고 뭐 전화기로 뭐 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한 60% 정도가 그 업무의 집중 시간이 줄었다는 것은 조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갈수록 없이 또 제가 이제 일부에서 주로 책 소개를 했는데 볼시잡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한 절반 정도 우리가 하는 일의 절반 정도가 그 볼시잡 뭐 허튼 직업 이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갈수록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일부에서는 조금 많이 소개를 했는데 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뭐 그 얘기는 안 할 거고 이런 번아웃 현상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의미 없는 일들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렇게 신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어떤 일의 성격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 자체가 우리를 이제 그 뭐라고 죠 무의미한 일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고 전화기로 자꾸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하고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밑에 We are ready to be exploited.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한테 털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에피소드 1에서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 현상이라고 하는 건 물론 우리가 이제 업무 부담이 막 번아웃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일 자체가 많은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굉장히 일 부담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제가 왜 월급이 많아 이런 공평함에 대한 인식도 있을 것이고 번아웃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번아웃 현상이 자본주의의 과도한 긍정성하고 결합할 때 과도한 자극이나 정보나 충동을 찾고 이제 사람들은 더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자극이나 충동이나 정보가 굉장히 많아질 때 그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정보 어떤 데이터에 관심을 주목하게 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런 것이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경제의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게 되는 현상.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굉장히 파편화시키고 분산화시키는 이런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산업자본주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산업자본주의가 이 노동의 착취, 뭐 자연으로부터의 착취까지 다 포함해서 생태적 파괴,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였다면 이 인지자본주의 이제 물론 인지자본주의라고도 하고 뭐 플랫폼 자본주의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최근에 플랫폼 또는 데이터가 중요해진 요 사회를 이런 자본주의 현상을 그렇게 새롭게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인지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인간의 삶, 정신, 감정, 그 다음에 생명권 이런 거를 파괴하고 독창성이나 창조성, 발명력 이런 것을 가치하고 그런 것을 착취하는 이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피소드 2에서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우리들을 그런 착취를 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를 깔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맨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안 틀리잖아요. 우리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고 너무 적절한 예가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가치 추출의 대상이 되도록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무의미함 또 번아웃 현상 또 개별화되고 파편화되는 어떤 문화 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역할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래서 인지적 지배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딘가로부터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첫 번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최근에 9월 이제 12월 10 며칠 전에 제가 조선일보를 잘 안 보는데 그 바루파키스의 이거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파 농노다라는 얘기. 농노가 뭡니까? 봉건 영주 딱 성을 쌓아놓고 그 밑에서 굉장히 과거 엄청나게 노동을 하고 그 잉여를 착취 영주들이 뽑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노와 같은, 그래서 빅테크라고 하는 사람, 빅테크 구글을 포함해서 아마존, 뭐 가파라고도 하고 가파에다가 M을 붙여서 메타까지 포함해서 영주,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이 영주인 것이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현대판 농노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그 인터뷰한 기사를 실제로 조선일보에서 그 조선위클인가 뭐 거기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루파키스 뒤에 이제 바루파키스 얘기는 나옵니다만은 그리스 재무장관도 했고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봉건 시대의 농노와 이 플랫폼에서 그게 물건을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가 아마존에 예를 들면 셀러라고 하죠. 물건을 아마존도 물건을 물론 지네들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중소상공인들, 중소제조업자들한테 물건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유통 플랫폼이니까 전자 이커머스 플랫폼이니까 그걸 하는 셀러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뭐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에 이런 그 기사가 하나 나와서 제가 한번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2에 관한 얘기는 제가 남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남해 그 통잡에 있는 분이 교수님, 남해에서는 쿠팡 없이는 하루도 뭔 일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애를 키우는 이제 그 엄마가 선생님 저는 쿠팡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일찍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하루 배송 뭐 로켓 배송 요즘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쿠팡이 딱딱 잘 그때 갖다 주는 이런 제품, 또 주로 이제 뭐 엄마니까 먹거리 같은 거고 뭐 생활용품이겠지만 그런 거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에 들어와 있다. 물론 뭐 이제 서울은 뭐 마켓컬리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여기는 주로 이제 쿠팡, 물론 이제 우리 뭐 홈쇼핑도 가끔 이용하고 인터넷도 그냥 쇼핑해서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쿠팡, 뭐 음식 주문할 때는 배민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공공앱도 뭐 한다고 했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실은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거의 많은 시간을 그런 그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그걸 받아서 소비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세계 안에서 이미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손가락 행동을 이제 잘 그게 데이터잖아요. 검색, 심지어는 우리가 오탄한 것까지 손가락을 손가락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오탄한 것까지도 잘 분석을 해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사고 싶어 하는지,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누구한테 그걸 얘기하고 싶은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우리들한테 표적 광고로 딱 날려주는 이런 것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글이고 아마존이고, 그걸 통해서 구글이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처음에 구글을 비교적 저는 빨리 했거든요. 네이버 검색. 그 당시에 제가 삼성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네이버도 잘 안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글이 금방 그 검색이 이제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구글 이제는 이제 검색을 하면 막 광고가 뜨고 이러지만 그때는 바 하나만 딱 나왔잖아요. 검색 서치바만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적 일찍 제가 구글을 갈아탄다고 그러죠.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그랬는데 오늘날 구글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진. 그래서 우리의 손가락 행동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우리의 공허함과 불안함, 아까 이제 에피소드 1에서 우리의 불안함 또 이런 공허함 또 의미 없다라고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좌절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그런 감정들을 자꾸 자극하고 우리의 손가락 행동을 더 촉진시킨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메꾸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잘 갖추고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쇼핑도 하게 되고 검색도 하게 되고 검색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물건을 사게 하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얘기를 문제는 본인이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아마존과 쿠팡이 주로 이제 우리의 이거는 이제 주로 물건 사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구글의 광고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마존의 플라이휠이라고 해서 사실은 아마존의 플라이휠이나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데이터 휠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어때요? 이게 이제 플랫폼이 양면 시장이 이쪽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예를 들면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 하는 우리가 많아지면 뭐 짜장면집 가입이 늘어나잖아요. 짜장면집 가입이 늘어나면 더 많은 다양한 짜장면집이 있으니까 이쪽 사용자들이 더 늘어나고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양면 교차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때요? 갈수록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또 사용자 이게 만약에 검색 데이터로 한다면 더 좋은 양질의 구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더 양질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고 지금도 구글은 너 알고리즘 조작했지 않냐라고 예를 들면 미국의 법무부든 이 독점 당국에서 얘기하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유가 사용자들한테 검색 더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마존도 저렇게 낮은 비용, 낮은 판매 가격, 또 고객 경험이 늘어나면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또 판매자들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팔지 않으면 이제 물건을 팔 수가 없는 상황. 옛날처럼 우리가 막 그 오프라인 가게에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이 물건을 옛날 말로 하면 입점 하지 않으면 이제 팔 수가 없어. 그래서 더 많은 셀러들이 아마존에 이름들 이제 아마존 혹시 쇼핑 뭐 쿠팡도 마찬가지죠. 하면 거기에 이제 그 물건을 파는 셀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존에서는 프라이빗,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그 닥터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굉장히 반경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나 소비자들을 딱 가둬 놓고 못 떠나게 하고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수료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에피소드 2에서 우리가 준비된 언제든지 착취당할 준비가 돼 있는 우리들을 딱 가둬놓고 영주와 저기 본건 영지 안에 너들을 가둬놓고 그런 거랑 뭐가 다르냐 그 반드시 이거를 거쳐가야 되게 하는 뭐 예를 들면 플랫폼 아까 아마존이나 쿠팡이든 그 얘기를 이 에피소드 2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들이 물론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얘기도 했지만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터는가 뽑먹나 이런 얘기를 오늘 사실은 좀 하고 싶어서 세 번째 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제목을 우리의 손가락 행동은 모두 데이터다. 사실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미 저게 지금 이코노미스지죠, 그죠? 그 보면 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더 이상 오일이 아니다. 뭐다? 데이터다라고 이미 꽤 오래전에 저기 몇 년도죠? 2012년인가요? 17년이네요. 17년에 얘기를 했을 정도로 데이터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 인풋하면 노동과 자본이잖아요. 그 이제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오일로 이제 표현했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이 됐더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경제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경제의 중요한 자원의 하나로서 활용되는 경우다. 그래서 뭐 원유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원유를 갖고 뭐 여러 가지 그 동료건으로 쓰기도 하고 또 원유를 갖고 직접 거기에 뭐 분해물, 납탈, 예를 들면 이런 물 제조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가 화학 공정을 거쳐서 막 여러 가지 부산물도 만들고 이런 거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알고리즘과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뭔가 가공돼서 스마트폰이나 앱 같은 것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유통되는 과정. 이게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데이터 플라이 아까 이제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게 아까 이제 검색 서비스나 예를 들면 상품의 그 뭐라 그러죠 정보에 대해서 더 정확한 정보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걸 데이터 플라이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걸로 계속 가면 좋은데 이제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윤으로 만들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고 그것에 최첨단 제일 앞장섰던 것이 바로 구글이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행동은 기업 이윤이 된다. 이래서 요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감시자본주의 주고프의 어디 갔지? Google is the Ford Motor Company of surveillance capitalism. They took the old model of doing business and radically transformed it. But before they became surveillance capitalists, they operated very similarly to an industrial capitalist mindset. Take the Google search bar as an example. In the early days, they treated the bar with what Zuboff calls a 소리가 너무 작나요? behavioral reinvestment cycle. When you 그 옆에가 소리. 스피커 100% 돼 있나?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거기를 한번. 아 여기 있네요. users used the search bar, Google got some usage data. Through analytics, they could figure out how to improve the search bar for a better user experience. Then users would use the search bar more, and there is a virtuous cycle of reinvestment, similar to improving cars in industrial capitalism. The twist comes when Google discovered a whole trove of data that wasn't being used at all. They called this data exhaust, or digital breadcrumbs. And it was thought at first to be useless. In the search bar, this type of data may be things like a user's grammar, tendency to capitalize, if they use punctuation in their search, or typos. Eventually, data scientists at Google figured out that this data exhaust could actually be used to predict things about their users, like their personality or interests. More importantly, though, they figured out how they could predict very specific things about users, like how they're feeling in this very moment, how they may be feeling in the future, or what their goals are. These predictions ended up becoming a gold mine as Google got into the business of allowing advertisers to carefully craft and target ads whose likelihood to make you click them was now based in behavioral predictions. And this was the turn to surveillance capitalism. Now Google's main objective was to sell prediction products to their real customers, advertisers. Instead of you being a customer to improve search for, users were now the raw materials to mine in order to make better prediction products. If you've ever heard the saying that on social media, you're the product, Zuboff argues that's wrong. The products are predictions about you, and you're actually the resources. And in the interest of making better and better predictions for advertisers, a new incentive was born to generate and mine as much behavioral data as possible from users. And Zuboff calls this the extraction imperative. This entirely changed the game of what it meant to produce and reinvest as capitalists. The old behavioral reinvestment cycle now gained an entirely new layer of machinery. The new means of production in surveillance capitalism are machine intelligence algorithms. The products are predictions, sold in a market of what Zuboff calls behavioral futures. That is, selling predictions to those who are interested in your future behavior. And this led to enormous profits. Instead of simply analyzing user data to make better tools for users,
The real incentive now is to analyze user data to make better prediction products for advertisers. Changes to the actual tools a user interacts with now serve the purpose to encourage you to share more data or behave a certain way so predictions are fulfilled. This is the transformation of the Facebook like button into a host of emoji reactions. At first, it may seem like Facebook is giving you more options to show how you feel about a post, and that's true, but it's not the main purpose of the upgrade. If you assume Facebook is operating under the extraction imperative that they want as much behavioral data from you as possible, then it becomes clear that the emoji reactions are aimed at getting more data about your emotions. You can only infer so much from a simple like, but reading a user's sad, angry, or happy reactions could allow much better predictions about your current and future mood. And if this wasn't freaky enough, then Zuboff's conclusions about what surveillance capitalism also incentivizes will put you over the edge. In addition to simply harvesting more data from you to make about what you'll do, she says there's another way to make predictions more accurate. Change your behavior so you do what they predicted. She argues that through subtle manipulations we would never notice, companies may be trying to make us feel certain ways or do certain things. They can show you certain posts over others to make you sad, and then give you the perfect ad to take advantage of your vulnerability. Google Maps may route you in a slightly different way to make you drive or walk past a restaurant that you got a few coupon ads for earlier in the day, so you're more likely to buy their food. She calls these systems the means of behavioral modification, and argues that this is the logical end of making money off of surveillance and behavior prediction. 어떠셨어요? 이거는 이제 주거프의 얘기를 이제 사실은 조금 막 뭐가 움직이잖아요. 그냥 막 텍스트만 그냥 보기가 좀 그래서 그런 마치 유튜브에 여기에 있어서 제가 이제 번역을 넣어가지고 가장 쉽게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한 책 굉장히 두꺼운데 뭐 그런 내용이고 구글이 이제 이런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 또 우리의 그 행동 거죠. 검색 뭐 쇼핑하는 행동도 마찬가지고 이걸 통해서 아까 맨 위에 이제 그림에서 그 생산 수단이 없이도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측 상품이고 그것이 돈으로 바뀌려면 어때요? 미래의 예측 상품을 잘 탁 전달해줘서 우리를 클릭하도록 만드는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주버프는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주버프에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간 얘기가 있다. 그 예측 상품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실제로 클릭하게 만드는 것은 알고리즘의 조작이나 그러니까 데이터의 조작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를 들면 1,000원에 살 수 있는 상품을 1,200원에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기업으로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뭐 다음부터는 좀 하려고 그러고 그게 핵심이 바로 뭐다? 알고리즘이다. 이 얘기를 이거는 이제 그 감시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뭐 스마트하다 이러지만 전통적인 제품들은 갈수록 제품들이 스마트해지잖아요. 그럼 기존의 제품들은 멍청한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앞에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렌더링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험의 구석구석까지 행동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고 그게 바로 스마트한 지능이고 요즘에는 이제 그게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력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물론 이제 제가 뒤에서 오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잠깐 합니다만은 뭐 아주 그런 운동들은 미미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요게 이제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현우 선생님이 인지자본주의에서 쓴 책인데 그 뒤에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전시키는 장이 필요한 것이다. 그 아까 우리 저 그림에서 나왔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세부적인 얘기는 없지만 그러면 알고리즘이나 플랫폼들이 알고리즘을 어떤 방식으로 물론 AI는 알고리즘이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다. 데이터들을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데이터 바이어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한테 표적 광고를 날리고 더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1,200원에 또는 그보다 질 낮은 상품을 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 대표적으로 PB 상품,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굉장히 조금 막 제조 공장이 뭐 많이 필요 없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을 쿠팡이 만들어서 그걸 전통적으로 만들던 셀러들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다면 이게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이라고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결국 그 제품을 원래 납품을 하던 셀러들을 그 반경쟁적 행위로 축출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플랫폼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그거를 이제 저는 지대라고 부른다. 이게 알고리즘 주목지대. 알고리즘이 우리의 주목을 굉장히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물론 관심사 이제 이걸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주목 뭐 우리 고등학교 때 어텐션 영어로 하면 차렷인가요? 주목이잖아요. 이거 우리들의 어텐션 요거를 잘 우리가 그 지대로 잘 만들어내느냐가 이 빅테크 기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의 경제학, 그래서 주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경제학에서 경제학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뭐예요? 자원이 희소한 자원이잖아요. 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아니 뭐 자원이 엄청나게 뭐 희소하지 않고 언제든지 많다면 그것은 전혀 경제학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주목도 똑같다. 주목도 희소한 자원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그 자체로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뭔가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그래서 뭐 베조스도 어텐션은 뭐 굉장히 희소한 자원이다. 20세기에. 그다음에 또 주의력은 우리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다. 이게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나요? 이게 네. 주목의 배분은 가치의 배분을 주동한다. 그래서 정보가 너무 사실은 많아도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는데 이 허버트 사이먼은 정보가 너무 많으면 사실 오히려 더 결정하기가 더 힘들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 중에는 어떤 특정 정보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 정보에 더 관심을 갖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도 하고 한다는데 그래서 정보성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를 선별해주는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수익 창출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지대 한국은 비금전자하고 금전적 지대를 구분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수익 물론 거기에는 이제 생산적인 뭐 지대도 있고 비생산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그 주목의 희소성, 주목을 희소한 자원으로 만드는 일이 1차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 밑에는 좀 학자들 얘기고 그렇습니다. 자, 요 데이터, 요거는 이제 그림인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이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사람들한테 도달하는 정보나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선별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데이터의 그 증가 속도 요거를 스마트폰이나 월드와이드웹 했을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그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체감에서 수학체증이다. 이제 이거는 뭐 경제학에서 수학체감, 수학체증 이 얘기는 오늘 뭐 경제학 전공이 아닌 분들도 있어서 뭐 이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투입이 많으면 산출물이 늘어나는 것이 체감적으로 증가는 하지만 그인데 데이터가 이제 이 인풋이 되면 그렇지 않다. 물론 데이터 자체는 수학 체감이 적용이 된다고 하죠. 예를 들면 금융 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금융 데이터 같은 거는 직접 데이터를 사고 팔고 하는 데이터하고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를 통해서 가공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그걸 광고, 표적 광고를 만들고 아까 주보품 말대로 하면 예측 상품을 만드는 요것은 굉장히 수학 체증, 그러니까 이 인풋에 비해서 이 증가하는 생산물이 증가하는 속도가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데이터 경제학에서 보통 주목하는 두 가지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주목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전통적으로 토지나 자본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산수단 뭐 얘기할 때 이제 어떤 그 잉여의 원천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토지에는 전통적으로 뭐 지대가 나오고 이제 자본에서 생산적 자본 뭐 아까 생산수단 뭐 이제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이제 노동이 부분 노동이 붙어서 잉여 가치가 사실 그게 기업의 이윤의 원천이었고 물론 이제 막상 그의 이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윤율이 저하되고 그걸 막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뭐 공학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다가 요 주목이라고 하는 것이 글쎄 이게 동그라미를 똑같은 크기로 이제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아직 조금 더 얘기해 봐야 될 것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의 주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잉여의 어떤 원천이 지금 되고 있다. 우리 눈에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토지나 자본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까 주보품 말에 따르면 요 행동 잉여. 그래서 페이스북과 구글 이 시선, 우리들의 관심의 수집과 구매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까?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들한테 좋아요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의 기분을 뭐 맞춰주고 공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심리 상태, 기분을 잘 알아서 나중에 나한테 뭔가를 표적 광고를 보내든 뭘 하든 이러기 위해서 뭐 수집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수집과 구매를 위한 플랫폼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행동 잉여를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에서 서플러스 밸류라고 하는 거 말고 이런 서플러스 행동 잉여, 비헤이비얼 서플러스를 추출해내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를 다시 조금 반복하는 것도 있는데 정보가 너무 많으면 주목의 희소성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보, 그런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주목의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목의 배분이 달라지면서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데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관심사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인권 문제에 관심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불평등 문제 우리 이제 학자들도 그렇듯이 이게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주목을 배분하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면 경제학자로서 불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관심을 배려하고 있잖아요. 그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그렇게 주목의 배분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을 이제 사이먼은 그 얘기까지는 했는데 데이터를 조작하는 단계까지는 이제 못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약간의 이 다음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실제로 보니까 구글이나 이런 데서 알고리즘 그 뒤에 나옵니다만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 네스라든가 구글의 알고리즘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부터 시작된 이걸 통해서 이런 그 알고리즘의 조작 이제 물론 뭐 미국의 법무부나 이런 데서는 너네 조작했지 우리는 그 조작 아니다라고 이제 구글은 맨날 얘기하지만 그래서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서 왜곡을 시킨다. 그래서 주목의 아까 우리 경제학에서도 자원의 희소성 그리고 그 자원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 알고리즘의 배분이 우리가 한정된 이 희소한 자원으로서의 주목의 배분이 만약에 최적 배분이 아니라면 우리 경제학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뭐 시장 실패 이러듯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실패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소비자들이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거나,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상품이 있지만 상위에 더 노출되는 상품들이 이렇게 저기 밑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품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상품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내가 관심의 배분을 잘못해가지고 엄한 것을 내가 클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거나 높은 가격을, 같은 제품이지만 예를 들면 뭐 PB 상품과 우리 생수 파는데 뭐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쿠팡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PB 상품의 생수를 선택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소비자들한테도 소비자들의 후생을 뺏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이런 것들이 전제로 될 때 플랫폼 대기업들이 이제 셀러들한테도 이런 갑질을 한다는 거야. 착취, 예를 들면 수수료,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면 광고 너네 내줄 테니 우리 물류 서비스 이용할 테니 20% 내라, 우리 광고 서비스 하는데 15% 내라, 이런 갑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우리들의 그런 행동들이 뒷받침되지. 제가 에피소드 1에서부터 시작된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쪽을 무기로 해서 플랫폼 대기업들이 셀러들한테도 이제 그런 잉여 추출을 가능하게 하는, 셀러들한테. 그래서 알고리즘의 효과는 뭐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 이거는 제가 아직도 뭐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저기 된 건 아닌데, 우리 데이터들이,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막 서로 학습을 하고 할 때 바이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분기점이 생기는데, 분기점이 좋은 쪽으로 생길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알고리즘을 그냥 데이터들이, 너네가 AI 뭐 요즘에는 이제 어쨌든 뭐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AI가. 그러면서 물론 지금은 이제 데이터 부족 문제가 있다, 뭐 에너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당연히 거기 안에는 이제 바이어스 문제도 있고 데이터의 편향 문제도 있고 하지만, 데이터들이 서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꾸 데이터들의 질이 뭐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데이터의 질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의 인위적, 이건 비교적 분명한 거죠. 예를 들면 알고리즘이 아까 이제 쿠팡에 상위 노출하도록 그런 알고리즘을 만약에 누군가 여기서 조작을 한다면, 그런 아주 분명한, 어떤 면에서는 1번보다는 더 분명한 알고리즘 조작,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 인상, 이건 훨씬 더 분명한 거죠. 이제 알고리즘이, 이 프로젝트 내시는 그 뒤에 어디 나옵니다만은 상대방 가격을 한번 슬쩍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애들이 제품에, 예를 들면 생수라고 하면 제품을 안 올리고 있으면 살짝 올렸다가 다시 내려. 근데 다른 애들이 같이 따라서 올려. 뭐 경장에서도 이제 그 선도 뭐 산업혁명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선도 기업이 올리면 이제 후발 기업들이 야 우리 1,500원으로 올리자, 이런 소리 안 해도 그냥 뚝 따라 올리듯이, 그렇게 해서 남들이 다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되냐? 가격이 1,000원이 1,500원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해서, 그러면 어제까지 1,000원 받던 거를 이제 1,500원에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알고리즘 효과로 제가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례로서 제가 이제 구글의 아까 데이터 플라이윌 검색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개선해 나가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제가 오가닉 서치하고 페이드 서치하고 이걸 차이를 해놨는데, 네이티브 광고, 해당 웹사이트에 맞게 고유한 방식으로 기획 및 제작된 광고, 그래서 배너 광고처럼 본 콘텐츠와 분리된 별도의 자리에 존재하지 않고 해당 웹사이트의 주요 콘텐츠 형식과 비슷한 모양으로, 여러분들 구글 검색해 보시면 그런 광고를 통해서 화면은 한정돼 있고, 뭐 그게 전화기가 됐던 뭐 컴퓨터는 좀 나을란가? 한정된 공간에 어떤 광고가 들어오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들어온 광고와 그렇지 않은, 우리가 그냥 검색했을 때 그런 광고가 안 딸린 그 검색의 결과와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상위에 노출되는 것이 그 광고비를 받은 광고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고정된 양의 사용자 주목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상위에 이걸 올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유기적 결과와 상충 관계를 오가닉 서치하고 요 이제 아까 광고가 없는 요 오가닉 서치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요거는 이 구글이 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 모델을 잡았기 때문에 최근에 구글에 대해서 구글이 지금 서치가 아니고 검색이 아니고 서치로 우리 그 이제 조금 이제 LLM이 바뀌어가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AI가 이제 과연 구글이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새로운 모델로 갈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알고리즘의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으로부터 시작된 구글의 알고리즘을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추천해 주는 거, 그다음에 광고, 홍보 뭐 이런 해주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것의 출발은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인데 저기 보세요. 지금 B가 38.4고 이제 이거는 그냥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거다. 여러분들 저 우리 논문 쓸 때도 어때요? 인용 많이 하면 그때 그 논문이 되게 훌륭한 논문이 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 인용 지수 같은 것도 발표하고 하듯이 주목을 많이 받은 게 지금 B하고 C잖아요. 근데 E 같은 것도 주목을 많이 받았고 B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 AI가 하는 학습도 사실은 단어별로 어떤 이 가중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더 많이 주목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나올 단어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해주고 우리가 뭐 물어보면 거기에 따라서 답도해주고 그런다. 요게 이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거고.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검색 결과의 질을 저하한다고 막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뭐 프로젝트 같은 것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 결과의 의미 있는 정도로 낮춰서 검색으로 는 수익이 크게 줄지 않았다. 그러니까 검색 결과의 질을 그러니까 개선하느냐 안 개선하느냐가 수익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었다는 연구도 구글은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검색 결과의 질을 떨어뜨리더라도 우리가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구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약간 검색의 질을 다운시켜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걸 뭐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그래서 뭐 코드 옐로우 뭐 저거 이제 그런 얘기 있는데 한번 나중에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거는 이제 뭐 튜닝이라고 구글에서는 튜닝이 뭐예요? 미세 조절 뭐 이런 거잖아요. 구글에서는 야 우리 검색 결과를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튜닝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독점당국이 매니플레이팅 조작이라고 분명하게 저런 단어를 써가지고 구글을 이제 제소하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방법 포맷 프라이싱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고리즘이 보니까 뭐 판다도 있고 피전도 있고 많아요. 예. 아무튼 오늘날까지 이렇게 알고리즘이 이렇게 변화해 왔다라고 하는 거를 또 그림이 조금 색색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클릭당 비용, CPC라고 하는데 클릭당 비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광고주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광고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 클릭당 얼마의 비용을 책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게 계속 오르고 있다. 뭐 모바일 폰이나 PC나 똑같다. 비슷한 추세잖아요. 그거고 그다음 구글이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벌어들인 광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구글은 알파벳이 지주회사고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 요 알파벳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구성 비율을 보면 요게 다 광고비죠. 어드버타이징 레비뉴가 70%가 넘잖아요. 광고. 물론 이제 구글은 뭐 우리 저 클라우드 서비스로도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전통적으로 아마존이 되게 클라우드 서비스는 많이 해서 돈을 제일 많이 마켓시어가 1위고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 구글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광고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 그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아까 아마존과 쿠팡의 플라이휠 요게 보면 이제 쿠팡의 주 수익원은 마켓플레이스 오픈 마켓 그다음에 셀러들한테 광고료 너네 우리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홈에서 너네 광고가 노출이 되잖아 그 수수료 내 그다음에 물류 서비스 이 아마존 풀필먼트라고 요즘에 쿠팡도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하죠. 물건을 만든 사람이 탁 갖다 주면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집 앞까지 탁 배달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받는 수익. 그다음에 우리 뭐 구독료, 전기, 아마존은 프라임 서비스, 쿠팡은 뭐죠? 와우 멤버십 이런 거를 통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받잖아요. 요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이제 요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쿠팡 플레이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 보려면 쿠팡 플레이 물론 뭐 영화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막 옛날에는 막 공영방송에서 해주던 이게 잘 안 하죠. 이제 그런 그하고 쿠팡 이츠하고 이용료를 같이 끼워 팔기를 하는 이런 약간의 반경쟁이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요 PB 상품 아까 이제 자사 상품 물론 이거 막 복잡하게 예를 들면 카메라 같은 걸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데서 아주 간단 아까 생수 뭐 화장지 뭐 이런 굉장히 크게 무슨 공장이 뭐 제조 공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 물론 그것도 사실은 다 하청받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자한테 하청을 받는 거죠. 우리 아마존이나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는 셀러들이 있지만 다른 셀러들한테 납품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자기 레이블을 자기 예를 들면 쿠팡 붙여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품에 대해서 우대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템 위너 시스템 뒤에 나오지만 마지막에 맨 높은 가격을 맨 낮은 가격이죠. 낮은 가격을 올린 사람들이 별점도 다 가져가고 그 전에 그 아이템 위너였던 사람들이 그 제품 홍보하려고 사진 찍어놓은 거 별점까지 싹 다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고 아마존은 바이박스 제도라고 하고 또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그러잖아요. 따라쟁이.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한다든가 주정산 제도를 이용해서 거래 대금을 굉장히 지원한다든가 이번에 Q10 사건도 사실은 우리가 소비자가 물건을 탁 사면 어때요? 예를 들면 2만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바로 제조업자한테 안 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첫 달 안에 예를 들면 오늘이 17일이면 다음 달 17일 안에 한 70%가 가고 30%는 2개월이 놀아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쿠팡이나 아까 Q10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걸 막 이제 딴 데다가 막 돌려막기 하고 이제 이러면서 사고가 커진 거죠. 그 이제 옛날로 치면은 물론 70%는 주니까 조금 낮다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한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끊어주는 거랑 똑같아. 돈을 못 받으니까 100%를 못 받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중소 제조업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착취를 하고 있다. 쿠팡에 여러분들 직매입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로켓 배송, 판매자 로켓 이런 거 쿠팡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로켓 배송. 판매자 로켓은 여기 특약 직매입 배송 등은 사업자가 하고 유통 마진을 획득하지만 재고는 셀러들한테 다시 가죠. 요 로켓 배송은 뭐예요? 재고까지 모두 쿠팡이 다 책임져요. 그 다음에 오픈마켓, 아까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자상거래. 쿠팡은 중개만 하는 거. 맨 오른쪽에 주문하면 뭐예요? 롯데 택배가 딱 대한통운 택배 뜬 건 뭐야?
회사한테 그게 가면 회사에서 물건을 포장해가지고 대한통운 롯데택배를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주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한 건데 자, 요 아마존의 바이박스 제도 하고 아이템 인원 동일 상품의 하나의 대표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 아래 판매한다. 예를 들면 옷, 오피스면 피스, 아니면 물병, 아까 텀블러 이런 거 하고 판매 과정에서 가장 좋은 조건, 뭐 소비자들한테는 가격이 제일 낮은 거겠죠. 이론이라도 낮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가 해당 상품의 모든 매출, 심지어 매출뿐만 아니고 그 전에 그 셀러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홍보용, 그 예를 들면 제품 사진 또 뭐 모델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옷 같은 거는 모델들 막 입히는 사진들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별점, 후기 이런 거를 전부 다 가져가게 하니까 아이템 인허가 되려고 서로 막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사업자들은 계속 가격을 낮추려고 할 거예요. 자, 이제 쿠팡이 사용한 알고리즘. 그래서 프로덕트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직매입 상품하고 PEB 상품을 1, 2, 3위 상위에다가 노출을 시키는. 그다음에 스트래티지 전략적 상품 뭐라고 불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직매입 패션 상품하고 PEB 상품의 기본 검색 순위를 점수에다가 1.5배. 요 위에 거는 뭐예요? 위치를 배 위로 올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직매입과 PB 상품에 대해서 검색한 개가 최대 15개까지 검색 순위 10위부터 5위 간격으로 뒤에 어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 쿠팡이 불공정 거래했다고 발표한 자료예요. 여기 보면 여기 A, B, C, D를 이렇게 지금 이게 PB 상품이거든요.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까 물론 여기는 이제 매뉴얼 프로모션, 스트롱 프로모션 이렇게 했는데 맨 위에다가 A, B, C, D를 다 배치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5, 10, 15, 20 요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배치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잠깐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요 검색 순위를 산출해가지고 머신러닝 최종 순위 공격 여기 이제 공정위에서 알고리즘 조작해서 요 밑에 있는 놈이 요 위로 딱 올라가게 만드는 이런 알고리즘의 조작. 아까 영어로 하면 manipulation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마존 프로젝트 내시 요거는 그겁니다. 아까 가격을 슬쩍 한번 올려봐. 남들이 따라 안 올리면 그렇죠. 그냥 다시 내리는. 따라 올리면 그냥 1,000원을 1,500원짜리 이제 팔 수 있는 겨. 내가 너무 사투리를 쓰나요? 팔 수 있는 겨. 그래서 이제 그 가격, 이건 아이폰 가격인데 이제 아마존이 이렇게 가격을 낮춰보는. 요거 그냥 그림이 있어서 지금이 몇 분이죠? 벌써 3분 됐네요. 10분 안에 끝내야 되겠네. 그죠? 아직 할 말이 많네요. 이제 주목지대의 효과들이라고 내가 했는데 저런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렌트 출출을 굉장히 강화하기 위해서 튼튼한 성을 쌓는다. 이제 감시자본주의에 의하면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굉장히 저런 아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불투명하다. 잘 알려주지 않는다. 뭐 구글 맵 같은 거를 찍을 때도 거기에 차들이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차가 쭉 가면서 길거리 스트리트 뷰 찍는다고 혹시 그런 차 보셨나요? 보셨죠? 그럼 거기에는 막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있고 막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럽니다. 사진은 찍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 정보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과 운영 과정에 대해서 불투명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그 튼튼한 성벽을 쌓아놓고 이제 어쨌든 그 아까 농노 얘기했지만 튼튼해야 되니까 여기 도망가면 안 되잖아. 불투명한 것을 또 플러스해서.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는 금융자본이 이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른 소위 벤처 신생 스타트업들을 자꾸 인수합병을 하고 그 뒤에 요 구글이 M&A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지금 특히 이제 20년, 21년도에 굉장히 M&A를 많이 했는데
요때 금융자본이 이 M&A에 굉장히 많은 돈을, 그래서 금융자본과 이 빅테크 기업들의 연합, 이런 것들이 갈수록 이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 아까 이제 알고리즘 주먹 렌트라 그러면 그 렌트를 추출하는 그 성벽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정부에 대한 로비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있지만 뭐 그 얘기는 오늘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경쟁, 뭐 독점에 대해서 막 규제하려면 그거 뭐 못하게,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소송 막 오랫동안 끌고. 그다음에 규제 포획, 뭐 그게 그거죠. 정부가 이제 막 그 독점법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또 강화시키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안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과세, 특히 데이터 센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 확대해 나가면 그 주 어떤 주에 하느냐에 따라서 막 서로 우리도 기업들 유치하려고 지자체마다 이렇게 경쟁하듯이 미국도 이제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네 여기 데이터 센터 우리 주에 있는 뭐 저기 센터 설립하면 세금도 깎아줄게. 뭐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니까 거기서 또 데이터 센터 부지 자체가 우리 이로 치면 부동산 같은 거 기업의 땅 투기? 미국에서는 땅 투기란 말이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생산물 시장이나 노동 시장이 아까 수요 독점. 요거는 이제 노동 시장의 얘기는 오늘 제가 많이 안 했습니다만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을 이제 노동 수요 독점. 그러니까 플랫폼 아니면은 내가 어디 일거리를 구할 수 없는 파트타임 잡 같은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독점력, 경제 권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고, 이 플랫폼 대기업들의 이런 성벽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잉여가치 추출의 대상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노동에 대한 잉여가치만 있는데 이제는 뭐 옛날에는 소비자들은 어때요?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저기 하려면 물건 가격을 좀 과도 부당하게 이제 시장 거래를 굉장히 당연하게 그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가격을 막 부당하게 높이거나 이런 방법 말고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물론 이제 플랫폼 노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잉여 추출의 대상이 굉장히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이 플랫폼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요 아마존의 이 반경쟁적 플라이휠인데, 여기에 보면 생산수단을 공장 없이 이렇게 됨으로써 이런 플라이휠 밖에는 또 사람들이 더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여기에 매달리게 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결국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들을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이걸 이제 비용의 사유화가 되고, 그러면 럭인 유저, 그러니까 유저들이 더 많이 묶이게 되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반경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는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잉여가치 추출이 전통적인 노동자들로부터 훨씬 더 확대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테일러리즘이라는 용어가 이제 여기 나오죠. 요 아마존 테일러리즘, 여러분들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은 알잖아요. 인간의 동작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동작을 해가지고 약간의 손실도 허용하지 않는. 근데 이제 디지털 테일러리즘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아마존의 특허예요, 특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상품들이 딱 이렇게, 이것도 다 로봇이 딱 이렇게 움직여줘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탁 박스에 넣는다. 이제 그건 패커들 얘기고. 저 노란 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탁 집어넣으면 저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저거를 이렇게 이제 가면 패커들이 이제 박스에다가 포장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서 가장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디지털 테일러리즘이라고. 뭐 어떤 사람 레이버 픽스 전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 쿠팡과 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7시 30분에서 6시까지 10시간 이런 디지털 테일러리즘. 그 다음에 이제 요 엔슈티피케이션. 요 쉿이라는 말이 뭐죠? 쉿. 영어로 하면 쉿 하면 똥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흑화된다. 표현을 흑화된다고 썼지만 온라인 제품이나 서비스 뭐 그게 검색이 됐든 상품 구매와 관련된 것이 됐든 점차적으로 떨어져서 플랫폼이 줄어가는 뭐 제가 줄어간다고 했지만 흑화되는 나빠져가는 현상을 그러니까 디그레이드 돼 가는 과정을 엔시티피케이션이라고 하고 네 가지 장애물은 뭐냐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요거는 그 아까 닥터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경험을 조금 더 훌륭한 서비스로 연결하고 그걸 통해서 사용자들을 플랫폼에 다 끌어오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사용자들을 희생시키는 거고 예를 들면 광고주한테 더 많은 노출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면 사용자 경험이 이제 갈수록 이제 점차적으로 이것들 봐라 자꾸 이제 이상한 제품을 막 나한테 소개시켜주네. 예를 들면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주이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자와 비즈니스 고객 모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하시킨다. 그래서 이 단계는 플랫폼이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사용자와 비즈니스 고객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엔시티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저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어디 검색 같은 거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저는 트위터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시하면 안 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번 대선에서 뭐 그렇잖아요. 그럼 막 빠져나오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만 막 트럼프 지지하면서 막 이상한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는데 그 제공되는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저는 뭐 트위터도 X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현상들이 아닐까? 구글도 처음에는 어쨌든 더 좋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이제 광고 이익을 타겟으로 하면서부터는 자꾸 더 이상한 광고, 또 더 값비싼 제품들을 상위에 노출시키게 되고 하면서 더 질이 떨어지는 오히려 그런 현상. 이걸 이제 엔시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유비쿼터스가 이게 어디에나 도처에나 존재한다. 모든 게 이제 지대화가 돼 간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노동 요거 잉여 가치가 요거잖아요. 지금 그 생산자 자본 생산이 여기서 생산 과정이 여기 안에 이제 요 네모 점선 네모인데 교환 가치 그래서 서플러스 밸류가 여기서 나오고 이게 뭐죠? 그라운드 지대 그다음에 요거 이자 뭐 이런 게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런 거였다면 이제 여기에 요 3번에서도 독점력을 기반으로 한 뭐 아까 광고 수수료라든지 이런 구독료라든지 또 이제 정크피 최근에 이제 정크피 같은 게 미국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처음에는 50불 이랬는데 한 단계 지나가면 또 한 3불 더 내야 돼, 2불 더 내야 돼. 이제 이런 거를 정크피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 뭐 계획된 노후화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인지 노후화라고 아까 내가 전화기 쓰고 있는데 옆에 놈이 최근 폰을 샀어. 갑자기 내 폰이 꺼져 보여. 그럼 바꾸는 거야. 이것도 되게 기업의 원래는 이제 계획된 노후화라고 이제 물건을 튼튼하게 안 만드는 거지. 그리고 뭐 고치는 것도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그럼 거기 가서 고쳐야 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기업들의 전통적인 이런 조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강조했던 거는 알고리즘 주목지대 클라우드 지대라고 이제 이건 바르파키스의 책에서 제가 요 1, 2, 3, 4, 5 번호하고 요 뭐죠? 그럼 요거는 그냥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얘기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요 플랫폼 노동 아까 비용의 사유와 위험의 외주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플랫폼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반적인 지대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금융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시대다. 산업자본주의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막 바뀌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이런 플랫폼 자본이 금융자본과 연합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자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대를 수취하는 것뿐만 아니고 플랫폼 자본과의 연합, 그래서 아까 벌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M&A 자금, 실제로 알파벳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고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뭐 그런 게 이제 요 주목지대들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은 뭐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처음 질문이 뭐였어요? 선생님, 저는 쿠팡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을 대응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그림, 요 탈지대화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데이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빅테크에 이제 집중되니까 그걸 분산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커머닝하자. 공유자본화, 물론 커먼스를 뭐 공유자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공동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로컬 단위로 조금 쪼개서 그걸 우리 것으로 하자. 그래서 뭐 플랫폼 협동조합 얘기가 뒤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 아까 구글이나 이런 데서 되게 투명하지 않게 데이터 그 수집이나 관리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율 자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데이터를 야 그거 데이터 지워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뭐 프라이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자율 우리의 선택이다. 지금 또 당장 그런 쿠팡 안 들어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네 가지로 나눠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탈지대화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 같아요. 정부가 어떻게 이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느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막 소비자 후생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사전적으로 독점은 어쨌든 안 좋은 거다. 또 지금 봐라. 이런 막 전통적으로 막 그런 규제에 관련돼서는 정작 이론에서는 막 시카고도 있고 하버드 학파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그 리나칸 뭐 팀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을 뭐 콜롬비아 학파로 불러야 되나 조금 이제 그런 논쟁이 있는데 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것까지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렌티어 오스테리티 요 렌트 디플레이션 여기 이제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이건 아마 서약자들은 대부분 서약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런 말들도 있어요. 이거 오스테리티는 긴축이라는 말이니까 렌트를 가능하면 좀 줄이자. 그래서 이제 독점 기업에 대한 반트러스트 규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술 뉴딜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1920년대 대공황 때 뉴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술 뉴딜이 필요한 거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기술을 어떻게 사회가 통제할 건지. 사실 뉴딜 시기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 입법 같은 것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 공공사업 해가지고 막 일자리가 늘어났고 그래서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만 얘기하지만 은행에 대한 규제 또 노동에 대한 노동 입법들을 굉장히 강화시켰던 건데 이 기술 뉴딜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굉장히 남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 뭐 세금 걷자 그 다음에 인수합병 금융산업들이 아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막 돈을 내니까 사실은 저 AI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는 이런 금융 자본들이 있는 거고 이 여들을 어떻게 그래서 뭐 금융 힘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그다음에 분산 관리 그래서 뭐 암호화해서라도 뭐 분산 관리를 하자. 그래서 시민사회 주권 이런 거를 좀 확보하자. 커먼즈 AI 같은 거, 인공지능 커먼즈 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고민을 도로해 나가면 안 될까? 최근에는 이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막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한정된 데이터들이 많아서 데이터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인공 AGI라고 하잖아요. 인공 일반지능으로 인간보다 더 뛰어나? 그러면 AI가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인간이 하는 추론 같은 걸 하면 데이터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AI가 추론을 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그 추론을 통해서 자꾸 만들고 그걸 또 학습을 하고 이러자는 얘기가 그게 이제 인간보다 더 창조적인 어떤 지능이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부족 문제나 이런 거 없이 그런 얘기까지 다 아무튼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 이런 게 얼마나 가능할까? 로컬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겟투게더 같이 모여서 클라우드 농노들이여 단결하라 플레타리한테 단결하라 이럴 때처럼 이거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안 프라이버시 요 이제 저 뭐야 이게 브레이브나 이런데 요 히테커라는 여자가 요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특정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데이터의 권한을 그래서 나 삭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구글이나 예를 들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 말고 우리가 이제 약간 아까 로컬 분산화된 어떤 우리끼리의 데이터 다만 이 데이터가 구글이나 애플 우리 전화기나 뭐 이제 우리로 치면 네이버 같은데 안 가는 거죠. 그런 거를 만드는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한번 이 히테커 찾아보시면 동영상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민주화 이거는 이제 사실 주주급 같이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데이터를 아까 NCT피케이션 이런 것은 결국 기업들이 이윤 논리 주주급 같이 극대화 논리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투명성 또 민주화 기업의 민주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비밀주의 타파 연기금 행동주의까지.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주의라고 해서 요 브룩스라고 하는 사실 기자가 처음에 데이터주의, 데이터이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같은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알고리즘의 본인의 판단을 맡길 것인가? 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어떠신지요? 네? 그래서 디폴트 거부하는 거, 아마존에 안 들어가는 거. 내가 좀 힘들더라도 가서 동네 마켓에 가서 사, 편의점 가서 탑마트 지금 탑마트가 다 망해가고 있다잖아요. 그 SSM이라고 하는 슈퍼 SSM인가요? 슈퍼마켓. 우리 롯데마트, 우리 진주 같은 탑마트, 뭐 홈플러스 이미 막 팔이 날린 지 오래됐잖아요. 글로벌 액션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소비자주의. 우리가 너무 많은 우리의 욕망을 자꾸 잡아주는 욕망을 끊임없이 상품화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자. 뭐 이런 거. 소비자주의, 일의 권리, 개인의 자기결정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받을까요? 질문도 좋고 뭐 그냥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물론 내가 할 때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난 오늘 지난번에 한 10분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물론 내가 다른 때처럼 특별히 더 많이 홍보는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뭐 톡도 보내고 그랬는데 아니 그 작품 얘기하셨지만 그 정치 데이트 조작 관련해서 그 정치 관련된 여론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모두와 네. 이제 그 얘기는 오늘 제가 많이는 안 했고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오히려 정부가 혹시라도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구글 같은 데잖아요. 그러면 구글이 실제로 미국의 국무부하고 데이터 관련해서 예를 들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의 국방부나 국무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글이 제공하고 그 받은 그러니까 그런 계약 건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대놓고 짜고는 안 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기업이
눈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예를 들면 어떤 주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물건을 사는지 안다면 이미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사실 경고음을 계속 지금 내고 있고 그 사회적 신용 평가 제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의 우리는 이제 신용 점수 막 이렇게 하지만 저 사람이 약속을 몇 번을 어겼는지 이것까지 다 점수화가 돼가지고 우리 코로나 때 공항 지나가면 36.5도 37 온도 표시되듯이 거기에 점수가 딱 모니터 안에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장티롤도 굉장히 심각한 경제학자 중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교수님 저 아까 우리 데이터 네. 10년에 뭐 10,000배, 10,000배 늘었다는 그거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걸 예전에 저도 봤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술에 대한 너무 일방적인 요거? 생각이지 않냐 싶은 게 요거? 예. 예를 들면 인쇄기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인쇄기 발명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했지만 실제 사회적 영향을 끼친 건 구텐베르크인 거고 그래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건 몇백 년이 더 지난 후의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월드와이드의 발명 같은 경우에도 그 월드와이드 처음에 나온 거는 파이브 아이즈 애들이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을 위해서 만든 거였는데 그 월드와이드 앱을 전 세계로 확장시킨 건 우리나라 애들이 뒷구멍을 뚫어가지고 야 같이 쓰자 이래가지고 되게 확장이 된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폰 출시해서 많은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의 판단. 윤석열이처럼 일베만 봐가지고 쿠데타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잖아요. 실제 데이터가 느냐 안 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냐 이런 문제들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대한 사람들의 활동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걸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데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늘었으니 니들 긴장해라 이런 정도만 표현하는 거지 않냐. 아니 요 데이터를 원래 내가 한 것은 인간의 이제 학습 능력이나 예. 인간이 정보를 이렇게 어쨌든 밖에 모든 정보들을 보고도 내가 그걸 인지하고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든 뭐 그냥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든 그 능력과 예. 데이터가 그만큼 이제 갭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아까 그 얘기를 아까 뭐 윤석열 얘기했는데 알고리즘 주목 배분이 굉장히 실패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지? 아닌가? 그렇죠. 각각의 사람들 데이터는 많아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우리가 주목 분배를 잘 할 건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스템 구조들을 개인들에게 맡겨놔 버리니까 그렇지. 지금은 우리가 개인이 그냥 알아서 하는 예.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뒷부분에 이제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너무 빅테크의 힘이 크고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당장 막 불편함을 저기 감수하면서 동네 저 탐마트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이제 문제가 지금 우리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물론 뭐 저기 뭐 쓰는 거 말고도 뭐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많아지는 거에 비해서. 저거는 다만 차이가 그만큼 인간이 옛날에 정보가 이렇게 조금 얼마 안 있을 때와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나서 그 갭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저 그냥 바꾼 거예요. 자, 또 없으십니까? 그 오래전에 왜 그 킥페이처럼 있었던 것이 이제 그 잊혀질 권리 이제 달라. 네. 그런 것들에서 이제 공론화되어서 그 일종의 방치 행동으로 우리가 이거를 하고 정보가 섭섭해지고 하는 그런 이제 컨트롤도 변하지 않을까. 네, 아까 그 시그널이나 이제 이런 것도 결국 그런 거고, 그러니까 암호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검색하고 뭐 물건 사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잘 관리되도록 만드는 거고, 또 내가 언제든지 그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내가 삭제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고, 또 내 데이터가 만약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돈벌이가 됐다면 그것을 일종의 약간 그 수익을
배분해주는 이제 이게 블록체인 기반 뭐 무슨 비즈니스 모델,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어떻게 할지는 뭐 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아까 이제 잊혀질 이제 뭐 정부 정책이나 뭐 국제적으로 뭐 그런 규약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걸 못 따라가잖아요. 막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들이잖아요. 막 딥페이크하고 이런 놈들. 이게 그렇게 규제를 국제로 해도 워낙 이게 발전의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선거에 뭐 그런 게 활용되기도 하고 뭐 또 정부가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성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우리 그 누가 밝히지 않으면 누가 알겠냐. 또 혹시 한 분만 지금 몇 분이죠? 한 분만 더 받을까요? 아니 뭐 굳이 없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아, 두 분 받을게요. 자, 이 손님.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는 정보에 대한 그 보안성에 대한 그런 규제들도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좀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데 어떤 클라우드를 뭐 쓰는 그 돈을 내고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거 갖다가 뭐 공공에서 다 해주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많은 정보들을 그 회사들이 정말 잘 자기들이 이용하지 않고 그죠?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법안 같은 데 나와 있는 게 그게 요즘에 나오는 이제 디스클로저를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리 이제 디스클로저가 상장 같은데 우리 주식시장에 보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그런 것을 공개해라. 그러니까 거기 사진 같은 거 쓰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집회가 사진 찍는다 그러면 정치적인 성향도 알 수 있고 뭐 어디 그 다음에 뭐 음식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다 파악이 되는데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사진 안에 들어가 있고 클라우드가 그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그런 법안들은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게 샘 말트만도 그런 얘기를 하던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우철 선생님 질문. 지금 아까 그 주목 지대 이야기하실 때 이게 이제 중요한 투입 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목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주목 맞죠 이게?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는 그 주목이 그 주목 맞죠? 소비자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네. 갖는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주목이라는 게 이미 작업을 한번 거쳐 가지고 만들어진 산출물이 되는 거잖아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쿠팡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까 예측 상품. 예, 예. 그래서 지금 얘를 그냥 우리 그 이렇게 모형으로 만드셨을 때 투입물로만 이 얘를 봐야 되냐, 아니면 얘가 산출물로 또 봐야 되냐. 아웃풋도 동시에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않느냐. 굉장히 좀 그 문제. 중간에 이렇게 강과 바다 사이에 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걸쳐 있는 네. 애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좀 중간적인 느낌. 예, 예. 인풋도 됐다가 아웃풋도. 예, 예, 됐다가. 예.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주보표의 그 그림의 맨 왼쪽에 있는 예측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제 물론 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예측 상품을 만들더라도 예를 들면 알고리즘 조작이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한 차원이 더 있지만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도 그게 인풋이자 아웃풋이 동시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생각은 많이 못 해봤네요. 자, 없으시면 또 혹시 오늘 새로 처음이자 오늘 마지막이 되겠네요. 우리 교육학. 저 사실 그 저 제목 때문에 사실 되게 어제 저녁부터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 강연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좀 궁금증이 해소가 일단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살리시는 질문은 사실 뭐 선생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따로 없고요. 네, 그러면 제가 가족들이랑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생활의 소소한 것들 가지고 매일매일 전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쿠팡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뭐 교통약자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시장의 마켓에 대한 접근성이 약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일 수밖에 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도 아프신 어머니가 매일 그렇죠. 쿠팡으로 뭐를 주문하셔서 네 이거를 이제 잘 말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이미 학술적 언어는 좀 까먹은 지 오래됐고요. 연구년에서 돌아가면은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딱 떠올리는 건 쿠팡의 노동자 엄마 쿠팡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이제 다른 설명의 논리가 없었는데 만약에 오늘 발표하신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머리가 확 열리는 것 같았는데요. 오늘 발표하신 그 당신도 모르게 당신을 푸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서 저희 엄마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니 쿠팡 문제는 사실 떠날 수는 지금 현재 현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경제적 약자들이 더 의존할 수밖에 없죠. 아픈 사람이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또 뭐 적절한 얘기지 뭐 교통비가 없어서 내가 좀 멀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쿠팡을 이용하는 현실적인 이런 문제 한다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좋은 서비스로 돼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한테 그런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정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노동자가 죽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1대1 계약 관계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 나설 수 없다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일부 개별 차원에서는 뭐 때로는 이 사람을 노동자성을 인정해주는 케이스도 이제 간혹 생기기도 하지만 현재 플랫폼 노동을 어쨌든 노동에 물론 뭐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죠. 기존의 노동자처럼 인정을 해줘서 기존의 노동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 3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점차 강화시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쿠팡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도록 정부가 강제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아까 제일 첫 번째 그래서 탈렌트화라고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정부의 규제나 이런 거라고 봐요. 1번은 다만 이제 그런 교통약자들한테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배달 같은 것이 우리 훨씬 더 가까우니까 공공앱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공공앱이 안 돼. 다 지금 문 닫잖아요. 창문도 문 닫고 진주도 12월 총과 내분 공공앱을 서비스를 종료해버렸다. 그러니까 아까 분산화된 이제 지역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진주시나 공공기관들이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만들고 그 만드는 방식도 굉장히 봉건적이고 굉장히 정부 주도적이에요. 뭐 블록체인 기술 막 이런 거 있더라도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우리 공공앱 만들었어요 하는 걸로 그친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그런 서비스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앱들이 만들어지면 물론 뭐 그래도 쿠팡에 여전히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좀 넓혀져 간다면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뭐 그걸 어떻게 당장 바꿀 수는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고. 그래서 아까 그 분산 관리인가 로컬 차원에서 그래서 뭐 플랫폼 협동조합 같은 것도 만들자고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한 4-5년쯤 되는가요? 벌써 조금 더 됐죠? 외국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뭐 카카오 같은 것도 이제 협동조합이 하고 배달도 협동조합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커져가면 조금 더 큰 단위에서 또 더 많은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예를 들면 지역에서 이렇게 교통약자나 취약 몸이 아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플랫폼 만약에 어떤 사회적 기업이 예를 들면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지역에서 그런 서비스를 본인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아주 이게 아이디어란 얘기지만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간다면 굳이 내가 쿠팡에서 물건을 안 사도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아주 기본적인 제품들을 살 테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 아까 이제 이게 인풋이냐 아웃풋이냐 우리의 선호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소비자로서 행동할 뿐이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어떤 관심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욕구조차도 사실은 시장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풋이기도 하지만 아웃풋이기도 하는 이 회로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할 때 똑같은 경제적인 논리를 또는 약자를 걱정하는 이런 논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설득 가능한 문법에 맞춰서 이 제목을 보고 오신 분이 있는 것처럼 감시자본주의라던가 예컨대 이거를 이용한다는 게 어떻게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겠죠. 우리의 이런 프라이버시가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데이터가 이용되는 것, 또 우리한테 그게 알려지지 않은 채 이게 가장 대중적인 이제 설명 방식일 거고 저는 이제 감시자본주의라는 말을 좀 쓰기가 좀 그런 게 당장 우리 감시자본주의라면 CCTV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주법도 그렇지만 감시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 그것을 잘 분석하고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감시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번역을 할 때. 감시당하는 자본주의라 그러면 정확하죠. 감시당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CCTV 뭐 정부가 막 예를 들면은 1984 이런 거 생각을 금방 글로 가버릴까봐 그 용어가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용어를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거기서 이 알고리즘 조작에 관한 얘기들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하고 했는데 그 다음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것도 상당히 옛날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95년 때 지금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고성국 이런 분인데 국제화라는 말 가지고 이제 상당히 한국 사회를 이 흐름이 그렇게 갈 거다. 그 국제화가 아니라 사실은 자본의 자유화였단 말이에요. 신자유주의 강화였는데 또 어떤 정보화 사회 간에서는 프로 컨슈머, 코 프로덕트 더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한다고 이 정보화 사회를 상당히 예쁘게 꾸몄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는 성 교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좀 코프로덕션 그 다음에 뭐 프로 컨슈머인데 실제로는 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나올 때 털리고 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 컨슈머 나올 때? 프로 컨슈머나 코프로덕션 이런 나올 때가 10년, 20년 그렇죠. 됐는데 다 좋은 얘기만 하지 털리는 거라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까 95년, 90년 이때 국제화 얘기하면서 또 역시 그건 오프라인에서 털리는 거였잖아요. 신자유주의가 강화되고 우리 재화가 지역에서 빨려가는 건데 그런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전문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예측력이 사회과학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 미래 예측력이 더 보고가 안 되면은 확보가 안 되면은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겠구나. 기술력을 앞서가면서 10년, 20년 털어먹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20년 후에 나타나는 거. 뒷붙이는 게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게. 그 질문을 알았더니 이 코멘트가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자, 그 답은 제가 일부러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43분 나중에 저녁 먹으면서 물론 뭐 제가 답이 있어서는 아니고 자 오늘 질의응답 또 여기서 마치고 오늘 강의는 이제 뭐 사실은 종강하는 날입니다. 8강까지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카이빙도 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서 그동안 이제 8강의 강좌를 몇 개 강의로 쪼개서 그러니까 각 강좌마다 그래서 연구원에 올릴지 뭐 아니면 다른 데 올릴지 해서 다른 분들도 조금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내년에 또 같은 주제로 안 하고 계속 새로운 주제로 물론 이제 8번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 3-4번만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7번으로 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된 사과세알이 내년에 국민대 역성사업을 받아야 될 텐데 안 해주면 어떡하지. 아무튼 만약에 하게 되면 좀 더 발전된 주제 또 좋은 주제 더 우리가 같이 조금 더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과세알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24년도 사회과학으로 세상 알기 장면은 제가 했습니다.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강은 국정양꼬치 2호점 그 정문에 정문